러시아 이야기를 좀 여쭤보면서 폴란드에 대한 도발도 좀 여쭤봤습니다만 푸틴 입장에서 보면 나토가 동진하는 게 그렇게 또 신경이 쓰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쟁의 원인은 간단히 말하면 뭐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건 그건 국제법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고 범죄죠. 저기 ICC의 국제범죄자로 지금 수배돼 있어요. 그러나 냉정하게 봐야 돼요. 이 전쟁은 산악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럼 우리 국익을 제대로 못 볼 수가 있어요. 이 전쟁의 원인은 바로 소련의 붕괴예요. 엄밀히 말하면. 자, 소련 체제는 어떻게 됐냐면 소련이 15개 공화국이에요. 소련이 소비에트 공화국의 연방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럼 소비에트 공화국은 무슨 뜻이냐? 소비에트는 위원회라는 뜻이에요. 누구 위원회? 노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들이 모인 국가를 대체하는 위원회예요. 네. 그러니까 막스 레니니즘에서는 정부와 국가 체제를 부정을 합니다. 이건 자본가의 이익을 보호해주는 매일 아침 자본가들을 위해서 방송하죠. 자본가들의 이익을 보호해주는 물리력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노동자를 탄압하고 자본가들의 이익을 보호해주는 그런 폭력 조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가와 정부를 타도하는 게 그 레닌 혁명의 목표예요. 근데 정부가 없으면 어떻게 운영을 해요? 소비에트가 할 거야. 그게 소비에트예요. 위원회가. 노동자, 농민, 지식인, 뭐 전문가들, 직업혁명가들이 모여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정부를 접수할 거야. 요게 소비에트가 중심이 되는 국가가 소비에트 공화국이에요. 러시아 소비에트 공화국,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공화국. 그러니까 당 중심으로. 그렇죠.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뭐 이렇게 탄탄탄. 이 소비에트 공화국이 모인 게 소련이에요. 우리 지금 팔도 뭐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뭐 그 소비에트가 뭐 그놈들이 뭐 그냥 정말로 인민을 위해 했겠어요. 또 다른 정부보다 더 나쁜 기득권이 돼버렸죠. 사실은.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지들이 뭐 국가 정부가 자본주의를 아니에요. 지들은 더 노멘클라투라라고 천문학적인 특권을 향유했어요. 뉴클래스가 되고 새로운 게 지배하게 돼서. 그건 좀 딴 얘기고. 자, 15개 공화국이었죠. 그다음에 여기에 2차 세계대전에 히틀러를 때려 부시고 소위 동유럽, 체코,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이런 쪽을 모두 강제로 공산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소련의 블록이 어디까지 가요? 동독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는 거죠. 이게 나토와의 전선이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나토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자본주의 진영의 집단 지도 체제고 여기 대응하는 건 WTO, 바르샤바 조약기구예요. 동유럽과 소련의 전선은 어디냐? 동독이었어요. 동독과 서독호 경계선. 그러니까 여기에 동독에 소련군이 한 32만 명. 어마어마하죠. 우리 주한미군 28,500인데 연합군도 한 30만 명 내에 항상 서독에 있었어요. 여기서 충돌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스크바와 그다음에 서유럽과의 경계선은 동독이니까 너무나 멀고 안전하죠. 소련이 무너졌잖아요. 소련이 무너졌는데 중요한 건 그럼 이 동유럽 국가들도 모두 사회주의를 포기했고 이 동유럽 국가들은 원래 공산주의를 안 하고 싶은데 소련이 강제로 이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프라하의 봄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반소련의 움직임을 폭력으로 진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유럽 국가들은 러시아라고 하면 학을 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련이 무너지고 동독에서 소련군이 물러나면서 그 당시 영국, 미국, 서독에게 비록 나는 가지만 여기에 나토가 들어오면 안 돼? 라고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그거는 구속력이 없는 구두 약속이었어요. 동독은 나토가 아니고 서독만 나토겠어요? 경상도는 한미동맹이고 전라도는 아니에요? 안 되죠. 바로 나토에 가입해요. 그러더니 우후죽순으로 모든 소련의 공화국이었던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발트 3국 조그만 나라들이니까 인구 2,300만이니까 소련이 너무나 무섭죠. 바로 나토에 가입했어요. 폴란드, 체코, 헝가리 전 유럽이 모두 나토에 가입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과거에 모스크바의 국경선은 동독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코앞까지 왔어요. 이 발트 3국은 모스크바 내려다 보여요. 위에서 보면. 가까워요. 저도 가봤어요. 유학할 때.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지금 러시아의 국경까지 나토가 와버린 거예요. 이걸 나토의 동진이라고 그래요. 남은 건 우크라이나예요. 우크라이나. 근데 우크라이나까지 나토에 들어가면 러시아의 심장부가 뚫려요. 바로 심장까지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다른 나라가 돼서 북한하고 동맹을 맺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어떻게 돼요? 우크라이나가 나 나토 가입할 거야? 왜?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 뺏어가고 돈바스 지역에서 내전을 벌이니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나 나토 가입할 거야? 우크라이나의 헌법에 나토 가입을 헌법에 넣어놨어요. 나토 가입한다고. 재밌죠? 근데 이게 이제 비유를 해주신 게 만약에 경기도가 북한과 연합을 맺었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충격. 그럼 서울이 그걸 가만히 눈 뜨고 보겠냐고요. 그렇죠. 이제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기는 한데 왜 아니 그런다고 그러면 서울이 포위되는데 그럼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내버려 두겠어요? 막으려고 하겠어요? 근데 우리의 인식, 이게 사실은 모든 환경을 다 인간은 자기가 속한 진영의 관점으로 보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는 먼저 공산주의가 되는 다른 체제를 먼저 침략한 적이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제 또 우리는 뭐 나토는 아닙니다만 나토가 러시아를 침략할 일은 없어라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과 착각. 러시아가 보는 거 완전 다르다. 착각이죠. 자, 미국 볼까요? 지금 베네수엘라 침공하려고 그러잖아요. 파나마 침공했잖아요. 그레나다 침공했잖아요. 미국은 맘먹으면 침공해요. 이스라엘 보세요. 지금 카타르 때렸잖아요. 하마스에 있다고. 전쟁은 필요하면 하는 거예요. 그 거기에 전쟁은 무슨 공산주의 국가나 독재 국가가 먼저 일으키는 거 아니야라고 저도 이제 무의식적으로 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서방 중심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미국 보세요. 미국이 지금 한 전쟁이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베트남도 개입했잖아요. 베트남 전쟁도. 제가 많이 좀 자, 물들어 있었네요. 자국의 국익이 필요하면 선악이 없이 전쟁을 벌였어요. 전쟁은 선악이 아니다. 자꾸 뭐 지금 독재 국가만 전쟁한다 아니잖아요 지금. 미국이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멀쩡한 나라 침공하고 이라크도 침공을 했는데 부시가 야, 너네 핵 있지? Saddam Hussein and his sons must leave Iraq within 48 hours. Their refusal to do so will result in military conflict. 그 정권 붕괴하고 그 후세인은 교수형으로 죽었잖아요. 없네? 없어 그랬잖아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하나 없앤 다음에 없어 이러고 끝났어요. 냉혹하게 봐야 돼요. 냉혹하게. 그럼 푸틴 입장에서는 나토의 동지는 어마어마한 위협이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렇고 왜 이제 미국 중심의 사고에 많이 젖어들 수밖에 없는 게 옛날 어릴 적에 봤던 이제 람보라는 영화도 그렇고 탑건이라는 영화도 그렇고 그런데 보면 이제 굉장히 이제 미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침략을 하는 거는 뭔가 명분이 있고 옛날 서부 영화 봐요. 백인들은 아주 착하게 나오고 인디언들은 막 야만적으로 뭐 백인 중에서 머리 가죽 뭐 여자들 그렇게 나오고 거꾸로잖아요. 얼마나 많은 인디언들을 백인들이 학살했어요. 어떻게 또 그 미디어를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이러면 또 좌파라고 욕먹는데. 아니 근데 왜냐면 우리는 이제 또 생각을 또 입체적으로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한쪽의 관점만으로 한쪽의 시선만으로 볼 수는 없다. 우리는 봐서는 안 러우 된다. 전쟁도 지금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폴란드 침공하려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폴란드를 침공해서 좋을 일이 없어요. 괜히 벌집 건드리는 거니까. 폴란드가 지금 이쪽에 복잡한 또 슬픈 역사를 말씀드릴게요. 폴란드의 슬픈 역사. 폴란드, 독일,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연계된 이 지형의 역사를 좀 말씀드릴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시작이 역사에 처음 나오는 게 9세기예요. 예. 그때 키예프. 지금 사람들이 끼우 그러죠. 예. 그 푸 발음이 이 우크라이나어는 우가 돼요. 그다음에 러우 전쟁 안 하고 우러 전쟁 그래요. 왜? 러시아가 침략했으니까 네, 나쁜 놈이다. 그러니까 우러로 해야 된다. 그런 자, 분들도 미국이 파나마를 침공했어요. 그럼 파미 전쟁 그러나요? 미파 전쟁 그러나요? 미파 전쟁 그러죠. 그냥 뭐 힘센 순서로. 그럼요. 전쟁은 그렇게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 러시아에 대한 악마화가 되니까 러시아가 옳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러우 전쟁이라고 그래요. 제가 러시아에서 공부해서가 아니에요. 저 러시아에서 공부할 때 우크라이나 친구, 러시아 친구 똑같이 있었어요. 9세기에 키예프에서, 저 키예프라고 그러죠. 우크라이나를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왜? 예. 러시아의 뿌리가 키예프거든요. 여기서 같이 출발해요. 이 키예프 공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역사의 뿌리예요. 이때 르릭이라고 하는 바이킹이에요. 네. 바이킹이 내려와서 이 바이킹이 지배합니다. 이 르릭 왕조가 이때부터 시작이 돼요. 이 왕조가 로마노프 왕조로 넘어갈 때까지 네. 16세기 말까지 이게 지속이 됩니다. 17세기부터는 로마노프로 바뀌는 거예요. 이쪽 르릭의 외가 쪽으로 넘어가면서 로마노프 왕조, 이 니콜라이 2세까지 오는 거예요. 마지막 황제까지 1917년. 네. 그러니까 뿌리가 같잖아요. 지금 왕조의 뿌리가. 네. 같잖아요. 자, 그런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왜 이런 뿌리 깊은 이 구원이 있냐면 일단 요게 이제 폴란드가 끼어들어요. 이 폴란드가 중세 때는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합이 17세기까지만 해도 거대한 유럽의 거대한 강국이었어요. 우크라이나의 상당 부분을 지배해.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합공국이. 네. 자, 여기서 보세요. 폴란드가 지배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죠. 얘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을 수탈했겠어요. 아하. 이런 우크라이나인들이 뭐예요? 폴란드 하면 나쁜 놈. 나쁜 놈들. 많이 수탈하고 거기에서 뭐 학살 같은 게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지주와 소적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폴란드는 기본적으로 나쁜 감정이 있어요. 그러면 우크라이나하고 또 러시아는 또 왜 나쁜 감정이 있느냐? 우크라이나가 1654년에 우리 대표님 잘 모르실 거예요. 타라스 불바. 잘 모르겠습니다. Taras Bulba.
대장 브리바라는 영화가 있어요. 예. 옛날에 아주 유명한 그 머리 빡빡 하고 다니는 율브린너라는 사람 주인공이었는데 율브린너는 요즘 세대는 모를까? 유명한 이름만 사람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이름은 알 어떤 거예요. 분인지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크라이나의 민족주의 세력들, 우크라이나 코삭들이 네. 폴란드의 지배체제에 대항해서 전쟁을 합니다. 자치를. 그래서 막 피 터지게 싸워요. 예. 근데 우크라이나 코작들이 이 힘이 약하니까 근데 지도자가 흐멜리츠키가 러시아 짜르한테 나 좀 도와줘라고 SOS 카톡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네. 그 러시아 짜르가 도와줄게라고 해서 이제 베레아 슬라브 조약이라는 걸 체결해요. 이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복속시켰다고 판단해요. 우크라이나 영토 편입했다고. 근데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은 그냥 군사적인 동맹이었어 이렇게 생각해요. 동상이몽이네요. 우크라이나가 우가 어디 에서라는 장소 전치사예요. 크라이는 변경이란 뜻이에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변경이란 뜻이에요. 이런 말하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실제로 흐멜리츠키한테 내가 널 도와주는데 너는 우크라이나의 변경을 지켜야 돼. 국경을 지켜야 돼. 요게 약속이 베레아슬라브죠.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의 어떤 이 분리주의 민족성이 강한 사람들은 항상 이 중앙으로부터의 통제의 기분이 나빴던 거죠. 우리가 왜 쟤네 말 들어야 돼? 그렇죠. 그게 길게 가요. 근데 이제 드디어 슬픈 역사는 19세기, 20세기 들어옵니다. 20세기 들어오면서 20세기 전후에 이 우크라이나 민족주의가 시작되기 시작해요. 바로 민족 자결주의, 윌슨의. 이 민족 자결주의가 민족주의를 깨운 거예요, 정신을. 예. 우리 하면 민족주의 하면 막 마음이 아프죠. 근데 민족주의 유럽에서는 나쁜 짓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그걸 앞세워서. 예. 이 민족주의의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른 존재들을 악마화하는 거죠. 이때 이 돈초프라는 사람이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아버지예요. 이 사람이 가져온 게 파시즘이에요. 지금 파시즘, 나치즘 하면 나쁘죠. 근데 그때는 그게 선진사상이에요. 왜냐? 국가를 세워야 된다. 민족이 중요하다. 국력이 중요하다. 통합해야 된다. 단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민족 개념이 없는 사람들한테 파시즘은 아주 매력적이었어요. 지금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과거의 역사를 지금의 잣대로 보면 또 안 되는 안 거고. 되죠. 예. 그러니까 무솔리니가 이 뭐 검은 셔츠단 이런 게 그다음에 히틀러가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은 거예요. 국가적 정체성, 민족적 정체성을 희박했던 걸 만들어 주니까 거기다 우리가 최고야, 우리 민족 최고야라는 걸 주니까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한 뿌리가 네. 바로 파시즘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후예가 누구냐? 바로 스테판 반데라는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영웅이에요. 그리고 이 스테판 반데라가 만든 조직이 OUN이라고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 운동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얘들이 나쁜 짓을 많이 해요. 자 이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한 뿌리가 파시즘이라고 그랬어요. 네.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성공을 하죠. 네. 그러면서 러시아 소비에트 공화국이 만들어져요. 소련은 소비에트 공화국의 연합이라고 그랬죠. 네. 그때 우크라이나도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공화국 혁명을 일으켜서 공화국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따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이때 최초로 공산주의자들이 우크라이나는 나라가 만들어져요. 그 이전에는 일종의 헤트만이라고 그래서 군벌 집단들이 다스리는 어떤 공동체는 있었는데 네. 헤트만은 군사 지도자를 말하는 헤트만 우크라이나에 있었어요. 코자기 위하는. 근데 실제 국가적 형태를 띈 건 1917년이 처음이에요. 근데 레닌이 이것들 봐라 이리 와 하고 강제로 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길게 있으면 우크라이나를 가로지르는 드니프르 강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강을 중심으로 동쪽은 친러, 서쪽은 친유럽 쪽이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민족자들이 이쪽에 많고 볼셰비키는 이쪽에 많아요. 소련이 가져가니까 이때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은 반발하고 그다음에 볼셰비키는 찬성하고 그러면서 내전이 벌어져요. 서로 죽이고 죽여요. 그러면서 이 소련에 대한 결국 뺏어갔잖아요. 예. 감정이 어마어마하게 나빠졌겠죠. 안 그래도 중앙에 대한 역사적인 감정이 있는데 지역 감정이 있는데 두 번째 결정적인 건 바로 스탈린. 스탈린이 농민들에게 처음엔 땅을 나눠줬다가 사회주의가 그래요. 니네들이 땅 알아먹으세요. 그래 농민 지지받으니까. 그다음엔 국가가 몰수해요. 집산화합니다. 중국도 그랬고 북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농토를 집산화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가 땅이 유럽의 빵바구니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땅을 집산화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요. 홀로도모르라고. 우크라이나에서만 300만 죽은 걸로 추정이 돼요. 굶어서. 그때 사진 보면 시체가 길거리에 있는데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 머릿속에는 스탈린 모스크바 하면 저것들은 악마. 자, 두 번이에요 지금. 내전, 홀로도모르. 세 번째 계기가 또 있어요. 히틀러가 유럽을 휩쓸고 이제 독소 불가침 조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네. 소련하고. 그런데 이 독재자들끼리 약속이 뭐 오래 가겠어요? 이걸 깬단 말이에요. 1941년에 바르바로사라 작전이라고 그래서 영국 도보에 건너도 안 되니까
독소조약 파기하고 이제 소련으로 침공하기 시작해요. 파죽지세를 밀고 들어. 소련이 괴멸돼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까지 그냥 쑥 밀고 들어가요. 그럼 자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퀴즈 하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모스크바를 악마로 생각했잖아요. 근데 히틀러가 들어왔어. 그리고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에는 파시즘의 뿌리가 일단 있었어. 그럼 히틀러를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좀 있었겠죠. 있었죠. 그러니까 러시아까지 이쪽으로 지나가세요. 그렇죠. 정확해요. 히틀러를 해방자로 생각했고 할리치나 사단이라고 그래서 할리치나는 저 우크라이나 종래 이름이에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나도 나치 군대가 될까요? 자원을 해요. 다퉈서. 그래서 그 사단이 전투를 하러 히틀러랑 같이 모스크바로 가요. 이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러시아가 싫어서. 그렇죠. 근데 이때 비극이 벌어집니다. 자, 아까 얘기했어요. 돈초프라고 하는 파시즘의 이론을 가져온 민족주의자. 예. 그 후예가 스테판 반데라가 요때 있었어요. 지도자 스테판 반데라의 OUN이라는 조직이 네. 히틀러의 나치와 협력을 해서 폴란드인들을 학살합니다. 왜? 우크라이나를 지배했잖아요. 너네 우리한테 못된 짓 그렇죠. 했지. 지배했으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 많이 살 거 아니에요. 여기 저 폴란드에. 네, 히틀러의 힘을 예, 빌려서. 니네 지주였지? 그러면서 1943년, 44년 사이에 숫자는 몰라요. 5만에서 10만. 학살도 아주 잔인하게 해요. 그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던 폴란드 사람들을. 그렇죠. 그 영화가 바로 볼히니아라는 영화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면 볼히니아 쳐보시고 그 영화 한번 보세요. 끔찍합니다. 볼히니아. 끔찍해요. 너무나 볼히니아. 너무나 끔찍해요. 아, 끔찍한 거를 보시고. 너무나 끔찍해요. 상상을 초월하게 죽여요. 지금도 그래서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이 어마어마하게 폴란드인을 학살하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태인들을 찾아내서 죽이는데 또 협력을 해요. 나치랑.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우크라이나의 유태인이 6.2%가 있었거든요. 전쟁 끝나고는 0.2%를 줄었어요. 죽였거나 다 도망갔어요. 그거를 이제 나치가 찾아서 다 그렇죠. 없애는데 우크라이나에 자, 협력한. 자, 그럼 폴란드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크라이나 하면은 철저히 학살자들이잖아요. 들어왔죠. 물론 폴란드인들도 보복을 좀 했어요. 근데 그건 소수였어요. 여기 끝이 아니에요. 이러고 들어갔죠. 예. 근데 히틀러가 스탈린한테 코피 사줬죠. 네. 쫓겨나왔죠. 그럼 스탈린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네. 스탈린이 들어와서 물론 그 러시아계도 학대를 받았어요. 음. 왜 러시아계 미웠으니까 우크라이나에.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계 많이 살거든요. 그럼 스탈린이 여기 있는 스테판 반데라 조직을 내버려뒀겠어요? 제거했겠어요? 어떻게 했겠죠. 다 죽였죠. 들어가면서. 두 번째 비극이 또 발생한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1945년에 전쟁이 끝났죠. 네. 근데 스테판 반데라의 조직은 1950년까지 우크라이나 안에서 스탈린 군대하고 게릴라전을 해요. 그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아요. 스테판 반데라는 독일로 도망가요. 그랬더니 스탈린이 자객을 보내서 결국 죽여버려요. 거기서 독일에서 서독에서. 그 5년 동안 그랬잖아요. 지금부터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사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자, 폴란드하고 우크라이나 사이 좋아, 안 좋아요? 안 좋죠. 안 좋죠. 그래서 폴란드가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면서도 우리는 볼히니아를 기억한다라고 항상 동상까지 세웠어요. 그 볼히니아 학살에 대해서. 지금도 그 시신, 볼히니아 시신들이 다 발굴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잠깐 뭐 침략을 했기 때문에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이건 거의 막 학살의 학살의 역사예요.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땅의 일부분이 지금 폴란드 거예요. 왜? 스탈린이 뺏어갔을 거 아니에요. 예. 전쟁 정리하면서. 아, 근데도 폴란드는 왜 우크라이나 도와줘요? 거기도 그러면 약간 영토에 대한 좀 안 좋은 있죠. 감정이 있는 거예요. 민족 감정도 있고. 자, 근데 폴란드는 왜 우크라이나 도와줘요? 경기 넘어오면 안 되니까. 뚫리면 죽잖아요. 예, 자, 범퍼니까. 폴란드는 또 러시아하고 카틴 숲의 학살이라는 게 있어요. 뭐 이렇게 학살이 많아요. 예, 스탈린이 2차 세계대전 때 폴란드의 장교, 지식인들 대략 2만 명 내를 학살해요. 지도 세력만. 왜? 이 사람들을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폴란드가 다시 부흥할 수 있잖아요. 제일 많이 죽인 데가 카틴 숲이에요. 숲 이름이. 카틴 숲에서 다 몰아넣고. 학살했어요. 예, 거기다 몰아넣고 다 죽였어요. 그냥 처형했어요. 그냥 뒤에다 줄을 쏜 게 장교들 머리다 총 쏴 죽여버렸어요. 인정 안 하다가 나중에 소련 체제 붕괴 이후에 겨우 인정했어요. 지금도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폴란드의 비극은 뭐냐? 카틴 숲이 러시아에 있거든요. 카틴 숲에 매년 그 폴란드 대통령이 장관들을 이끌고 가서 위령제를 지냈거든요. 근데 한 네. 번은 그 위령제 지내는 비행기가 추락해서 전원 다 죽었어요. 왜? 폴란드 대통령부터 강요가 싹 죽었어요. 지금 제가 별 얘기 다 하는데 아니 무슨 이거 저 서프라이즈를 보는 것 같아요. 피로 물든 역사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여기만 생각해서 지금 머리가 아프죠. 이 사이사이에 있었던 얘기는 지금 안 한 거예요. 이게 얽히고 설킨 전쟁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자 나토의 동진 때문에 여기까지 왔죠. 그러니까 이 전쟁의 뿌리를 파고 그러니까 세상에 단순한 전쟁은 없어요. 그냥 뭐 독재국가와 공산국가 전쟁은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는 보세요. 이렇게 반도죠.
그다음에 민족적 동질성도 강하죠. 유럽은요. 거기는 붙어 있잖아요. 예. 여기 있고 사방으로. 여기 있고.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도 최근에 평화협정 맺었지만 아르메니아는 이슬람, 아제르바이잔은 기독교 정교, 아르메니아 정교. 아제르바이잔 안에 아르메니아인들이 많이 사는 나고르노-카라바흐는 섬이 있었고 거꾸로 아르메니아 안에 나흐치반이라고 하는 아제르바이잔의 땅이 있었어요. 섬이 양쪽에 있었다고요. 이러면 전쟁할 또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섞인 역사의 결과물들이 지금 유럽의 지금 분쟁이에요. 근데 이걸 갖고 지금 뭐 선악으로 본다? 뭐 폴란드가 뭐 우크라이나하고 뭐 아니에요. 폴란드 사람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우리는 역사를 기억할 것이다 항상 말해요.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의 그 끔찍한. 근데 우크라이나는요. 또 얼마나 만에 또 러시아한테 학살당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느 나라가 피해를 보고 있고 침공을 당했고 불쌍해 보이고 지원해줘야 돼. 이거는 이제 딱 현재 시점에 현재 관점에서만 보는 거고. 감성적으로 보면 안 돼요. 배워야 될 건 힘이 없으면 그 학살의 수레바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제 역사라는 게 승자가 쓰는 거긴 한데 그리고 또 이 러우 전쟁이 끝나고 나면 또 우리는 러시아랑 또 무역하고 기업들 공장 다시 들어가고 왜냐하면 할 테고. 러우 전쟁 직전에 예. 우크라이나의 전쟁 박물관에 가면 북한이 보낸 감사장들이 쫙 있었어요. 누구한테? 6.25 때 한국전에 참전했던 우크라이나 미국이 조종사들에게 보낸 감사장들. 인터넷 쳐보세요. 북한이 나옵니다. 보낸 거예요? 북한이 보낸 거예요. 아 그럼 북한을 도와줬던 거예요? 우크라이나. 북한을 도와줬죠. 그 요건 좀 알려지긴 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중국 하면 사람들이 무서워하죠. 군비 경제. 예. 중국의 해군력 커지는 거 알죠? 중국 해군력 증강의 최대 그 조력자가 우크라이나예요. 우크라이나에 큰 조선소가 있었거든요. 소련 때. 발야그라는 항공모함이 있었어요. 이 발야그라는 항공모함 소련이 망하니까 만들다 말았거든요. 네. 이걸 중국에 팔아넘긴 게 우크라이나예요. 중국 항공모함은 지금 그 발야그를 없었으면 항공모함 지금 못 만들어요. 그다음 우크라이나가 선박 엔진 기술, 항공기 기술부터 시작해서 많은 중국군 현대화 기술에 기여를 했어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에 우크라이나 RD-250이라는 로켓 기술이 들어갔다는 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상식이에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선이에요. 우리는 악이고 러시아는 악이고. 그냥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라 전쟁 그러잖아요. 제가 러우 전쟁 그럼 욕해요. 저 푸틴 학교 후배라고 지금 러시아 편든다고.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자민족 중심으로 역사도 해석을 하고 승자와 패자, 강자와 약자도 판단을 하는 게 너무나 냉정하네요. 역사는 냉혹한 거고 국제질서는 냉혹한 거예요. 괜히 정서적으로 접근했다가는 이 나라의 미래의 장래를 장담할 수 없어요. 항상 냉혹한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는 거지 선악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뭐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현상금을 걸고 미국이 그 주권 국가예요. 그럼요. 그 정상적이에요?